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도 새 책을 갖고 왔어요. 강병철 소설집 나팔꽃 산창에서 출간되었고요. 강병철 선생님께서는 저의 공주 여중 시절의 은사님이세요. 2020년 1월에 사인도 받았고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설집 비늘눈, 엄마의 장롱, 촛배이는 죽었다, 성장 소설로는 당리, 꽃피는 부지깽이, 토메이토와 포테이토 발간, 시집으로는 호모 중딩 사피엔스, 사랑해요, 바보 몽땅 등과 산문집, 선생님이 먼저 때렸는데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적표, 작가의 객석 등을 발간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27일에 초판이 발행이 되었고요. 맨 뒷장을 보시면 강병철의 이번 소설집은 중편 소설 3편으로만 구성했다. 각 작품들은 동시에 역사적 시간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나팔꽃은 일제강점기 말의 상황을 핍진하게 묘사하면서 등장인물인 학생들의 의협심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있다. 한머리는 1960년대가 시간적 배경이다. 한머리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사를 펼쳐가는데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시대 상황을 힘을 주지 않고 써내려고 한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물들의 성격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마지막 작품인 숨소리는 2000년대가 배경이며 여기에는 1980년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작가는 요즘은 보기 쉽지 않은 중편소설 연작 형식을 차용해 서사가 있는 장편을 꾀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까지 한 편의 소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강병철의 작가적 의식은 최근의 세태와는 다르게 지난 역사를 향해 뻗어 있으며 이것이 이번 소설집의 가장 큰 강점인 동시에 작가의 다음 작업을 기대하게 한다. 황규관 시인. 자,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례로는 나팔꽃, 한머리, 숨소리, 조선 임전 보국단, 일본 제국주의의 도발적 진주만 기습 사태 직후이니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던 즈음이다. 그것은 항공모함 전투를 주도하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관의 오만이었다. 그랬다. 패착이었다. 기습공격 한 방에 그때까지 관망 중이던 미국을 세계대전에 끌어들인 게 결정적 오판이었다. 그리고 그 고래 싸움의 틈새에서 땅바닥 지렁이처럼 허덕이던 식민지 백성들의 벼랑 끝 시국이 있었다. 일제의 도끼가 바락바락 승해질수록 민초들은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주려 죽었다. 그 식민의 막바지였다. 백마강 중류에 자리 잡은 소도시 용주 고등보통학교 젊은 학도들 역시 당연히 전쟁의 그물을 피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학도라는 신분만으로도 소위 있는 집안의 출신들인지라 그 시국 식문이 백성들만큼 줄이고 가난하진 않았지만 가슴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건 매 한 가지였다. 결국 폭압에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지 못한 채 찢겨진 산화처럼 심장의 허기를 다독다독 누르는 수밖에 없었고 그 난세의 6월 오후 교실이 배경이다. 지금은 살모사 나베시마 훈장의 황국 신민을 위한 시를 판서 중이다. 고요하다. 내일 찍는 필체가 그의 눈매 닮은 예각처럼 서슬이 싸늘하니 학도들 모두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견디는 중이다. 맞서면 죽음이므로 무조건 쓰고 외워야 한다. 문장의 세뇌 강도가 갈수록 집요하고 지독해졌다. 어머니의 힘이나 여성도 전사다를 낭독할 때는 그냥 머리를 비운 채 그의 목소리를 듣는 신용만으로도 시간을 흘릴 수 있었는데 이번 주 지원병에게부터 돌연 암송으로 지침이 바뀐 것이다. 대드는 기미를 보였다간 졸업장도 날아가겠지만 당장 떨어지는 침도곤을 견딜 수 없었다.
당연히 그의 학습 세뇌 작업에 톱니바퀴 빨려 돌아가듯 달달 외우는 신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노천명, 서정주, 주요한, 김동명을 거쳤고 오늘은 모윤숙의 시이다. 우선 대동아 조선임전 보국단에서 매활약 중인 여류 시인이며 참천리에 실렸던 전선돌격대 동료 작품이라는 부연 설명부터 했다. 그리고 칠판 중앙에 휙휙 휘갈기니 눈은 하늘을 쏘고 그 가슴은 탄원을 물리쳐 대동양의 큰 이상 두 팔 안에 품고 달리어 큰 숨 뿜은 정의의 용사. 그대들은 이 땅의 광명입니다. 특히 둘째 줄 대동양의 큰 이상 두 팔 안에 품고에서 눈빛을 찡그린 채 분필 도막을 딱 정지시켰다. 그 침묵도 끔찍한데 셋째 줄 정의의 용사 문장에서는 방점을 눌러 찍을 때마다 으깨진 분필 조각이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칠판을 쾅쾅 두들기며 교탁 아래 획 노려보는 것이었다. 숨소리가 정지한다. 황국신민선서의 암송 순서대로 교무수첩에 체크된 학도들을 따로 모아 저물녘까지 외우지 못할 경우 선착순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뺑뺑이를 경고한다. 우물쭈물하면 당장 작대기가 날아온다. 오싹 끼치는 소름을 간신히 다독인다. 일본 동급생들은 달랐다. 그들의 조국에 대한 찬사이므로 선동 문장조차 거침없는 리듬으로 잘잘 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학도들은 착잡한 심정조차 전혀 드러낼 수 없으니 톱니바퀴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하여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보호해야 아세아가 번영한다라는 암송 숙제를 통과하려면 목구멍에 가시 넘어가듯 찍찍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의 암송 감성은 태생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그의 까마귀 눈초리에도 그 차별성에 대한 노골적인 표출이 드러나는 이유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베시마는 보라 이렇게 암송 속도 차이가 현격하니 그게 어쩔 수 없는 조상의 지능 차이이다. 조선인은 주삿바늘이나 전화기 하나 스스로 제작할 능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되지 않나. 전차나 대포는 엄두도 낼 수 없다. 학도들 모두 그 치욕의 문장을 달달 외워 문회화처럼 그물망 코스를 통과하라는 하는 것이다. 어차피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손톱발톱 죄다 감춰야 한다. 대동아 제국 건설에 지원병 문장이나 닫고 조이고 기름쳐야 한다. 광풍을 피하는 방법이라곤 조선반도를 벗어나 만주 독립학교에 가는 길밖에 없으나 그 결단 또한 삶과 목숨을 거는 행보이다. 그 대신 술을 마시며 우울함을 풀어내었다. 하굣길 벌판 어느 쯤에서 끼리끼리 자조에 깡소주를 비우며 끓어오르는 심장박동을 지근지근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14명의 빡빡머리 학도가 오리 꾀꾀걸음으로 운동장을 박박 낀 다음 심장의 부글부글을 다독다독 누르는 판인데 마침 동급생 아라기에 언행이 인내의 한계를 실험한 것이다. 키다리 체격과 매끈한 귀족 피부의 하이칼라 외모인데 세모진 주걱턱 하관에 가느다란 관상에 간교해 보이는 치명적 약점인 사내이다. 그가 하필 조선인은 태생이 게으르다. 나베시마의 닳고 다른 훈시에 그렇지 않아도 숨이 막힐 노릇인데 그 늘어진 테이프를 재생시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다른 일본인 동급생들은 막다른 골목에 생지 몰아붙이기식의 민족 갈등 막말만큼은 그나마 조심하는 편인데 유독 아라기의 조롱이 함부로 나가니 기름통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아니나 다를까 용석이 뒷담화로 이 친구 너무하네. 노여움을 토로하자 태안산의 김수복이 말씀 좀 수정합세. 이 친구 너무하네 대신 이 빠가야로 걸레새끼 박박 빨아서 빨랫줄에 널어놓세 이렇게 교정하라고. 그 울분풀이가 농담이 아닌 줄 알고 있으므로 먼저 화두를 꺼낸 용석 혼자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난장을 벌이는 그 순간만큼은 카타르시스의 통쾌함에 젖을 수 있었지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단 말인가. 훈육실에 끌려가면 개패듯 메타작이
것이며 여차하면 퇴학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젊은 혈기들은 뒤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렇게 거사를 준비 중이었다. 용석도 불안하긴 했으나 차마 만류까진 하지 못했다. 비겁자로 오인 살까봐. 그랬지만 아라기만큼은 한 번쯤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다구리. 계룡산 근로 작업을 마친 복교의 길. 5월까지 실시되었던 오전 수업, 오후 작업의 체계가 사라지면서 수업을 완전히 제치고 온종일 작업 체제로 전환되던 바로 그날이다. 계룡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신원사 기슭에 집단 천막을 친 일주일 숙박이니 학업을 전폐한 노역이 시작된 것이다. 당연히 생전 처음 해보는 작업들이었다. 고부에 다니는 집안 자제들, 그럭저럭 살만한 집들의 태생인 그들에게 지금의 노가다 작업은 아무래도 생소함 그 자체인 것이다. 이미 몸은 곤죽이 된 상태였다. 망치로 흑연석 잘게 깨뜨리기, 마대에 장석 채워서 나르기, 주석산 고르기, 깨진 바위 조각 모으기, 그렇게 여기저기 생짜 노가다로 끌려다니면서 몸은 풀자루처럼 흐물흐물 늘어졌다. 딱 하나 머루덩굴 잘라 가마솥에 쑤셔 넣고 생솔가지 활활 태워 펄펄 끓인 다음 그 속에 화학약품을 섞으면 주석산으로 변신하는 화학 작업이 새롭게 체득되긴 했다. 그 작업을 저물녘쯤 간신히 마쳤는데 어쩌면 노가다로 뛰는 육체적 고단함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귀국길 후에도 조선 문인 보국회 시인들의 식민 독전 문장을 외우는 과제이다. 그 암송 과제만 떠올리면 머리가 어왕처럼 흔들리는 것이다. 매국적 문장이 강제 주입되는 자체가 면도날로 얼굴을 벅벅 긁는 심정인데 하필 귀국길 트럭 뒷칸에 일본 학도라고는 아라기 혼자만 타게 된 것이다. 그게 우연인 듯 필연의 갈고리이다. 원래 그 고보는 일본인과 조선 학생이 절반씩 비율인데 그날은 일본 학생들만 따로 찍어 담벼락 아래에 정구장 밟기에 동원시켰다. 일본 학생 모두 조금 쉬운 노작으로 일찍 귀교했는데 아라기 혼자 변소를 다녀오는 바람에 달랑 외톨이가 된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평소 말버릇으로 무심히 원조 조선 두뇌로는 주사기 하나 만들지 못하잖나. 나베시마의 사이비 정보를 비아냥을 재탕으로 우려먹는 것이다. 짧은 순간 학도들의 눈빛이 번뜩인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경성, 대전간 철도나 논산 탑정 저수지, 시청 2층 빌딩까지 모두 조선 총독부의 주도 면밀한 기획이 아니면 건설이 불가능했다. 민족의 지능은 학습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니 사슴과 개의 족보처럼 차별하여 따로 업종을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온도계를 만들지 못하면 전투기는커녕 당연히 잠자리 비행기 날개 하나 엄두가 불가능하다. 조선인은 노가다 단순 작업으로 분류시켜야 한다. 입술을 희죽희죽 벌렁거리는 게 영락없이 다구리 놔주십사 하며 매를 부르는 그 표정이다. 좋다. 한판 벌리자. 뒤쪽에 있던 김수복의 눈빛이 번쩍 빛을 뿜으면서 야전 텐트를 활짝 펼쳤으니 쏟아낸 말들의 인과응보가 시작된 것이다. 돌림방 방식은 후크로 다다키이다. 머루를 씹던 중이라 발음이 우물우물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래 이 새끼야 주사기 따위야 푸대자루로 담을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니놈 아귀통이나 박살내보는 게 조선인인 내 소원이다. 내 놈들이 씨부리는 미개인 돌주먹 맛 좀 봐라. 조막 족발 같은 족발이 새끼. 왕주먹 선방을 신호탄으로 유리턱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터진다. 그 위로 모포가 또 한 장 씌워지면서 호박 터지는 소음을 재빨리 감춰버렸다. 발길질을 신호로 부여토박이 김창태가 머루 껍질을 후투투 뱉으며 나이롱 잠바를 냅다 겹으로 뒤집어 씌운다. 그 재빠른 동작 다음부터 파죽지세다. 길이 터진 다구리 펀치가 사방에서 연달아 장렬하니 눌렸던 힘이 모처럼 폭발한 것이다. 포획 그물에 잡힌 짐승처럼 바둥거리며 쾌 당장 소음부터 차단해야 한다. 트럭 앞자리 담임의 귓바퀴로 비명이 들어가는 순간 지옥 같은 빠따방망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름 방비를 한답시고 단체 합창으로 꼬약꼬약을
틀어막는 노래는 윤심덕의 사이찬미이다. 단발마로 터지는 발정 난살 단발마로 터지는 발정난 살쾡이 울음소리가 담요에 덮여 캑캑대는데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둠에냐 쓸쓸한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조수석에 앉은 담임 기무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머지 학도들이 첩첩이 장막을 쌓고 박수소리 빡빡 악을 때리며 합창했다. 이제 어차피 모두가 공범이 되었다. 그랬다. 담요로 막을 치면 입막입이 되는 줄 알고 두들겨 패는 데만 혼신을 다했다. 용석은 집단 구타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회 찬미를 합창했으니 내내 조선학도의 공범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일단 통쾌했으나 드르릉 고바위 아래에서 트럭이 갑자기 멈춘 것이다. 그리고 뒷칸으로 올라오는 김라의 군합발을 만나면서 학도들 모두 사색이 되었다. 요시다와 조센징들 귀교 이후 후폭풍은 일파만파였다. 조선 학생들 11명이 비겁하게도 일본인 학생 딱 하나를 찍어서 다구리 쳤단다. 합창으로 비명소리를 차단한 채 두들겨 팼단다. 직통고발로 굴비처럼 엮어 훈육시설이 이어졌으니 용주고보뿐만 아니라 백제의 고도 전체가 일파만파 뒤집어진 것이다. 특히 주재소와 훈육실 쪽에서 거친 막말이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명태는 두들겨 패야 부드러워지고 조선놈은 두들겨 패야 순종을 배운다. 적당히 패면 또 쌍심지키고 호시탐탐 덤빌 기회를 노릴 테니 아예 죽을 만큼 밟아 길들여야 한다. 고무줄보다 훨씬 질긴 엽전 근성은 초장에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담임 기무라는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덩달아 갈 길이 날뛰는 조선인 훈장들의 영혼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한 것일까? 그렇게 트럭 뒷칸 탑승 멤버들은 모두 굴비 두름처럼 끌려갔다. 마침내 현관 입구에 붓글씨 징계 명단이 커다랗게 공고되었으니 7호차 뒷칸 탑승자 11명이 전원이었다. 조아리고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써도 이미 늦었다. 소뚜껑 내리치듯 파싹 덮쳐서 으깬 다음 닭구왕처럼 오독오독 자르기 시작한다. 무죄 판정된 학도는 한 명도 없었다. 김수복이 퇴학이고 김필식, 고두만, 천은규, 김창태, 신상원 등 5명은 훈육실 빠따 20대씩 맞은 다음 일주일씩 유기정학을 먹었다. 용석은 현장 방관 제목으로 근신 3일이 되었으니 트럭 뒷칸 탑승자 중에는 그나마 가장 약한 처벌이었다. 그때까지 김필식과 고두만은 김수복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퇴학을 면한 안도감으로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식민의 선배들, 무릇 아무리 돌발적인 상황일지라도 우연이란 없다. 그들 역시 몰래 지하학습도 벌였고 자취방 구석에서 기미 독립선언문도 샅샅이 분석했던 바이다. 언제부터였나 일제강점기 속에서 활화산처럼 피어올랐던 분노가 떨어진 꽃잎처럼 짓밟히다가 효화산처럼 잦아드는 게 불안했을 뿐이다. 대량 징계 사태 역시 그렇게 숨을 죽였다가 다시 새싹처럼 우물 튀었던 그 역사 연장선에 있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3일 만세 항쟁 이후 이화여고 학생 유관순 누나의 모진 고문의 사연이 특히 베일의식을 고취시킨 것이다. 그랬다. 쇠꼬챙이로 17 소녀의 손톱, 발톱을 뽑아냈으니 인간의 탈을 쓴 미친 짐승의 짓이다. 정수리에 끓는 물을 부었다는 만행은 너무 끔찍해 차마 떠올리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유관순 누나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나의 눈과 귀를 자르더라도 나의 소원은 오로지 조선의 독립입니다. 비장한 유언으로 세상을 떠나자. 여자 깡패로 호도했으니 분하고 무서울 일이다. 금이뿐만 아니라 옥중의 모든 여자들이 생지옥보다 무서운 고문을 당했으니 식민지 조국 수천의 여성 열사가 모두 유관순 누나이다. 노영렬에게만 잔혹했던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찬 여학생이었던 금이의 고문은 특별히 부들부들 떨면서 따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에 반드시 눕힌 금이 앞에 이글거리는 화로를 놓고 시작했으니 신념의 모욕과 육체적 고통의 합체이다. 먼저 시뻘건 쇠꼬챙이를 벌겋게 다려 젖가슴을 난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가벗긴 알몸을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마구간에 집어넣었다. 사흘 뒤 고문 담당 형사가 희죽희죽 웃으며 너는 그래도 만세를 부르겠느냐? 노영렬은 피로 덮개가 진 두 눈을 부릅뜬 채 해방이 되고 당신들이 조국을 떠나면 그때야 만세를 멈출 것이오.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대응했으니 그게 여성 전사의 비장함이다. 그러자 건장한 순사 두 놈이 양팔을 붙잡고 죽침으로 정수리 부분을 수십 번씩 찔러댔다. 나중에는 칼로 입술을 도려내려 했으나 주재소장이 그 짓만큼은 하지 마라. 두들겨 패는 건 조센징의 기를 죽이는 위력이지만 얼굴 난자는 자칫 조선인을 들쥐떼처럼 우르르 들고 일어나게 할 위험이 있다. 막는 바람에 최악의 만행인 얼굴 난도질 하나만 겨우 면한 것이다. 고문 담당 형사의 이름은 조선인 정춘영인데 조선 청년 학도들은 그 이름을 치를 떨며 수십 번씩 곱씹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청년 학도가 결연한 의지로 산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머리 고향에서도 일찍 경성 유학을 떠났던 수제 사내 하나가 고문 후유증으로 폐인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책은커녕 평생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며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았다. 읍내에만 가도 뭐 아니면 도의 기로에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선배들의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다. 일제의 앞잡이들은 그들을 찍어본 보기로 칭하며 자신의 선택이 올바랬음을 증명하려 했었다. 보라, 폐인이 될 것인가 출세를 할 것인가.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대동아 제국 건설에 동참하는 게 사실이 가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용석 역시 설레설레 도리지를 쳤지만 차마 정면 대결의 용기가 서질 않았다.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도시 골목길에선 용석 혼자 사념에 빠진다. 저들은 누른 징계의 단추 한 방으로 인생이 초토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지금도 우리들 중 몇 명은 이미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이다. 절망의 끝은 도대체 제발 어디인가. 아무도 없을 땐 도리질의 각도가 더 커진다. 분노를 터뜨리자니 훅폭풍이 끔찍하고 참고 견디자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까마득하다. 재민천 모래톱에 묻어놓았던 술병을 꺼내어 통째로 벽나발을 불어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다. 연미산에서 우성 쪽으로 넘어가는 밤능선은 여전히 순하고 부드러운데 기미 만세항쟁 10년 후에 벌였던 광주 학생 한 거. 역시 조선과 일본 열차 통학생들의 세력 대결 패싸움으로 치부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일제는 끊임없이 패싸움 사태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그 이전부터 쌓인 울분이 터질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조선 남학생 이경채를 중심으로 한 무산자 정신학습을 토대로 독서회가 조직되면서 광주 여학생 독서회인 소녀회 등과 연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다가 자취방 구두 발자국 소리와 함께 오랏줄에 끌려가는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나주, 광주로 열차 통학을 하던 박귀옥, 이광춘, 이금자 등 여학생들 희롱 사태에서 출발했지만 그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바닥에 응어리진 베일 사상이 폭발한 것이다. 나주역에 막 내렸을 때 두 명의 일본 학생 다나카와 후쿠다가 양아치처럼 건들건들 다가와 담배꽁초를 휙 던지더니 그게 생쥐꼴이냐? 촌스러운 조선 여자 댕기. 그 시비가 발단이 되긴 했으나 원래 후쿠다의 불발된 짝사랑의 넉비공 형태라는 소문도 파다했다. 박기옥은 콧날이 오똑하고 눈동자가 호수처럼 출렁였으며 기실기차 통학 남학생들의 연정을 통째로 받았던 여신의 풍모이기도 했다. 후쿠다 역시 열차 통학에서 박기옥의 옷깃을 스칠 때마다 가슴을 두근두근 다독였던 사내이다. 그 박기옥이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부터 웬 키다리 남학생 하나가 그림자처럼 붙어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후쿠다는 절망했다. 목먹는 감을 찔러볼 엄두가 안 나자 그냥 아기처럼 짓밟는 소화적 태행을 벌인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금이는 불량 일본인의 행태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갈 길이나 가시오 입 닥치고 쏘아붙이자 후쿠다가 바싹 따라와 머리꼬리 댕기를 잡아당겼으니 아뿔싸 이제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앙탈하니까 더 여우관상이네. 여우사냥이나 해볼까? 일행인 다나카를 말리는데도
그가 한사코 따라다니며 훅 콧김을 불어넣은 것이다. 박기옥은 날카롭게 노려보긴 했으나 우람한 사내의 힘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옥신각신과 비명의 순간 웬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성큼 가로막은 것이다. 광주고보 2학년 박춘재는 덩치가 더 크고 의협심이 강한 사내였다. 후쿠다는 그를 소녀의 애인으로 착각하고 도발을 벌였으나 비실한 골목에 살던 박귀옥의 사촌동생이었다. 당연히 등굣길과 하굣길 모두 동행하며 그림자처럼 지켜주었으므로 후쿠다의 오해를 산 것이다. 그만하시오. 그 순간 후쿠다의 눈꼬리가 경멸하듯 내려가더니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네 거야? 이번엔 한술 더 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집어넣은 엄지를 쑥 빼면서 이건 했니? 그렇게 풋감자 한 방 먹이며 실눈으로 다른 데를 보는 척하다가 느닷없이 선빵 주먹을 날렸다. 준채가 몸을 뒤로 빼며 가방으로 막았으므로 첫 방은 헛주먹이 되었다. 준채는 여유있게 웃었으나 노여움을 풀지 않은 채 붙고 싶으면 1대1로 하자. 단 무기는 들지 말고 맨몸으로 상대해주고 싶다. 결정해라. 붙을 거냐? 사과할 거냐? 그 순간 일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준채를 전신주에 밀어붙이니 순간적으로 역부족 상태가 될 뻔했다. 그러나 준채의 동무들 역시 조선 학생 모여라. 쪽발이 들고 패싸움이다. 소매를 걷어붙인 채 우르르 몰려들었으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호출 소리가 터지자마자 강목이 튀어오르면서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쏟아지면서 역전의 상인들까지 우르르 구경을 나왔다. 본격 패싸움 직전까지는 그렇게 박빙의 소강 상태였다. 아침 통학 열차에 조선 학생 30명과 일본인 학생 50여 명이 뒤엉켜 주먹과 구둣발이 날아갔으니 시발 자체만 볼 때 어쩌면 사소한 이유일 수도 있었으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순사들 2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와 패싸움을 정리한답시고 일방적으로 조선 학생에게만 곤봉 세례를 먹이더니 조센징들 모두 나와 소리치는 것이다. 특히 주재소장 다구라는 지금 대업을 준비할 비상사태의 시기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칙쇼. 조선 학생들만 따로 유치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 측에 통보한 명단 역시 조선 학생뿐이었으니 편파 수사도 너무 노골적이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모두 분노한 채 조선 학생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유도부 감독까지 야구방망이 들고 일본 쪽 싸움에 가담했으니 이제 열차 통학생들끼리의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게 되었다. 소문이 본물처럼 커지면서 반일항쟁으로 일파만파 확대된 것이다. 전라도 물수제비 퍼지듯 불어오른 인파가 전주, 대전, 천안, 서울까지 노도처럼 퍼지면서 거국적인 시위에 확산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320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청년학도가 거리로 나왔으니 도도히 밀려온 해일이 될 줄만 알았다. 구호도 점차 한판 붙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식의 기선제압에서 식민지 노예교육을 중단하라 조선독립 만세 민족의식의 분출로 확장되었으나 딱 거기에서 소강상태로 흩어졌으니 조금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남녘땅 모든 학교에서 엄청난 징계로 화답했으니 그 탄압과 구속으로 마무리된 건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